스토리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인물, 또 사건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갈등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배경은 행동과 갈등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고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플롯을 구성해서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황과 인물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은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고 그에 따른 소재들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무한한 대상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물 설정은 인물의 성향 설정, 인물의 관계 구축, 인물의 행위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물의 성향과 인물의 관계와 인물의 행위를 설계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성향 설정은 인물의 조건, 인물의 성격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조건으로는 성별,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신분, 직업 등 모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물의 성격 구상은 캐릭터의 고정된 성격,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성격, 그리고 주인공이 성장 배경을 통해서 암시시킬 수 있는 윤리적인 배경, 그리고 비윤리적인 성격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성향을 설정하면 인물의 관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관계 구축은 상호관계 구상, 주동자와 반동자, 조력자와 중재자의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차후 다시 다뤄볼 계획인데요. 기호학자 그레마스에 의하면 주동자는 송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동자는 반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조력자는 원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재자는 원조자와 반대자 사이에서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 구상은요, 기호학자 그레마스 서사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인물 간의 관계 구축의 기초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물의 행위 설정은 플롯 구성, 사건 구성, 장면 구성 등이며 이러한 구성은 기호학적 서사 구조를 대입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재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호소하는 밑바탕을 이룹니다. 이야기를 꾸미는 재료로서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모든 것을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모든 것은 사회적인 사건,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일의 한 대목, 또 혹은 여행 속에서 얻는 견문, 혹은 소설, 희곡, 시의 일행 등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작품 전체의 스토리에 매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적절한 주제나 소재를 잡아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 시나리오라면 주 관계층이 누군가에 따라서 주 관계층이라고 한다면 유아용인지 아니면은 청소년층인지 혹은 여성층인지 이러한 관계층에 따라서 관계층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전에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재가 스토리의 재료라면 제재는 주제를 결정하는 재료인 것입니다. 제재는 세계관으로서 이야기의 배경을 통한 인물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작품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가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제의 재료를 제재라고 합니다. 즉, 작품을 통해서는 작가가 의도한 바, 즉 주제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웍스의
웍스의 쿵푸 팬더 같은 경우에는요. 쿵푸 팬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양이 배경이 된 것이고요. 또 팬더와 또 호랑이와 뱀 등의 동물들이 인격을 가진 캐릭터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주제를 제작하는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재는 일관성 있는 주제로 차후 영상을 완전히 제작했을 경우엔 하나의 주제로 되어서 융합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구성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원인 결과식 구성, 결과 원인식 구성, 또 에피소드식 구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 결과식 구성은 인과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결과 원인식 구성은 반추, 추리의 과정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인 결과식 구성은 하나의 사건들이 있을 때,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의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순차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계기가 처음에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그 다음의 사건, 그 다음의 사건, 그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해주는 구성의 방식을 원인 결과식 구성 혹은 인과식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스토리랑 틀린 것이, 스토리는 그저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을 하는 것을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의 인과식 구성은 원인들을 밝혀서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결과 원인식 반추의 과정의 구성은 하나의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일어난 계기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건지 원인을 밝혀서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보여주고 그 원인이 일어난 계기가 어떠한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원인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원인을 밝혀주는 방식의 결과 원인식의, 즉 추리의 과정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피소드식 구성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 결과가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서의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그 핵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난 계기를 거꾸로 다시 보여주는, 즉 원인 결과식과 결과 원인식을 섞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식의 인과식 구성은 시간의 흐름대로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식이고, 결과 원인식은 결과에 해당되는 사건을 원인과 또 그 원인과 그 원인들로 거꾸로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에피소드식 방식은 에피소드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놔두고 원인 결과와 결과 원인을 섞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플롯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방식은 스토리의 개념과는 틀립니다. 스토리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형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도 공통적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각각의 사건들을 인과관계를 추려서 설명하고 하나의 핵심적인 사건을 플롯을 재구성해서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따라서 플롯을 재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롤로그는 사건의 발달 부분으로서 사건을 시작시키고 그리고 서문과 서막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를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프롤로그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더 궁금하게, 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라는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사건에 더 집중시킬 수 있거나 혹은 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원인 결과식 혹은 결과 원인식으로 혹은 에피소드식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방식 외에도 이 사건에 이 하나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먼저 진행해주는 이야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프롤로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임의대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먼저 이야기를 보여주고 먼저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든가 혹은 작가의 말이라든가 혹은 기타 이야기에 관련된 전설이라든가 이야기의 어떤 노래 그리고 영화 장면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극적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방식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서유기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에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많은 마귀들이 나옵니다. 그 마귀들 중에서 우마왕이라고 하는 가장 힘센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마귀가 나오죠. 그 마귀와 싸우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별개로 먼저 보여주고 그 우마왕과 왜 싸우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부터 설명해 주게 되면 독자들이나 관객들이 이 이야기를 더 몰입해서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극적인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작가의 말을 미리 넣어서 이야기의 방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가 대신에 주인공의 말을 집어넣어서 이야기의 방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애니메이션 보물섬 본 적 다 있죠? 그 보물섬에 보면은 주인공이 먼저 나와서 과거에 보물섬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방식으로 보물섬과 같이 주인공의 말이나 혹은 작가의 말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주제와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의 영화 장면 등을 미리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미래소년 코난을 보면은 미래소년 코난 음악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요. 그 음악이 중간중간 이야기가 구성될 때마다 시작되고 들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음악을 한번 듣고 훨씬 더 많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압축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스미모토 레이지 작품 그리고 또 린타로 감독의 은하철도 999 보면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철이가 어린 시절에 철이 어머니가 기계 인간들한테 죽었는데 그 기계 인간들한테 죽은 거를 보고 철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먼저 진행시켜주고 그 다음 철이가 왜 은하철도 999를 타고 안드로메다 성운을 건너가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내용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물 설명 그리고 배경 설명을 미리 하고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는 프롤로그와는 정반대로 결론, 실제 이야기상의 결론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차에서의 결론을 내주는 뒷이야기, 끝맺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뒤에 덧붙인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끝맺음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결과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에서
왕자와 결혼하고 나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자와 결혼하고 나서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왕자와 결혼하고 나서 그 왕자가 어떻더라 라고 관객을 즐겁게 한번 해주게 되면 그 관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 훨씬 더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성을 본다면 프롤로그가 먼저 나오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의 절정 결말에 이야기가 플롯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나온다고 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의 설계자라고 하는 시놉시스를 먼저 짜야 됩니다. 작품의 의도가 무엇이고 작가의 주관은 어떤 것이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데 어떤 작품을 왜 만드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계를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시나리오 계획서라고 하는 시놉시스를 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놉시스에는 4가지 기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4가지 기본 요소는 주제, 기획 의도, 또 등장인물,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살펴보시면 주제는 이야기 뼈대에 해당되는 거죠. 이야기의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만든다. 무엇을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쿵푸 팬더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사부가 내려주는 어떤 비급을 지킬 수 있고 또 정의를 수호한다는 그 차원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획 의도. 우리가 좀 전에 이 쿵푸 팬더를 그 설명을 예를 들었는데요. 쿵푸 팬더를 만들 때 시리즈물로 나왔다면은 그 관객들을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죠. 일일이 이 관객들을 전부 다 돈이라고 따진다면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 타겟층을 대상으로 그 타겟층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타겟층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면 좋더라라는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잡혀져야 되겠죠. 그 분명하게 잡혀야 하는 의도를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객층이 원하는 캐릭터, 즉 쿵푸 팬더, 또 쿵푸 팬더에 나오는 동물, 호랑이, 또 뱀, 이러한 캐릭터들을 우리가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 악당으로서의 역할, 또 그리고 사부로서의 역할, 이런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등장인물마다 캐릭터를 설정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캐릭터를 설정해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적어주는 방식을 우리는 시놉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적는 방식을 우리 간략하게 나누어서 적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간략하게 나누어서 적는 방식을 우리는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놉시스 안에 줄거리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 안에 들어가는 줄거리는 그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나리오 외에 콘티를 짜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줄거리를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 줄거리 적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적어주고 그리고 시나리오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나열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크게 나눠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이 트리트먼트의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우주 공간의 카오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죠. 우주 공간의 카오스는 아마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우주 공간의 카오스를 여러 학자들이 나와서 만류 인력의 법칙도 만들고 상대성 이론도 만들고 우주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학설들을 만들어 놓고 우주를 이해해 보니까 나름 우주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작가의 생각이 있다면 그 작가의 작가의 생각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우린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샴푸를 하고 린스를 하고 또 트리트먼트라는 또 그 샴푸와 같은 비슷한 비누가 있는데요. 그 비누 거품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다 풀어지죠.
그죠? 기름기 나게 가닥가닥 다 풀어주죠. 꼬여있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트리트먼트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작가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풀어주는 형식, 이거를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트리트먼트만 읽어도 충분히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2개 혹은 5개 혹은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혹은 10개 이상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로 나누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인과식 구조,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결과와 또 원인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2개의 방식이 있고 또 3개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죠. 또 4단으로 구성한다 한다면은 기승전결로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5단으로 구성한다라고 한다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블라디미르 프루프는 10개 이상의 31가지로 또 31가지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놉시스의 양식을 사례로 한번 시놉시스를 어떻게 꾸미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야기의 뼈대는 무엇인지, 또 기획 의도는 타겟층이 요구사항이 무엇인데 그 요구사항에 관련돼서 현 시성은 어떤 것이고 현 시성에 적합한 내용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등장인물은 설정을 해주는 거죠. 등장인물의 성향은 어떻고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등장인물은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러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줄거리는 조금 전에 트리트먼트로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 구성이면 원인과 결과식, 결과 원인식, 그리고 3단 구성이면 서론, 본론, 결론, 4단 구성이면 기승전결, 5단 구성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각 항목마다, 각 단계마다 각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적어주는 것을 우리는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놉시스를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자가 돼서 이러한 시놉시스 작업, 시나리오 작업, 그리고 콘티까지 진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에 있는 거죠.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이미지를 먼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먼저 상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연상의 아이디어 방식, 그 다음에 가정의 아이디어 발상, 극단의 아이디어 발상, 유사의 아이디어 발상. 한번 연상의 아이디어, 가정의 아이디어, 극단의 아이디어, 유사의 아이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상의 아이디어는 자동 연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또 화장을 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회사 일을 보고 이렇게 그저 일상적인 생각을 그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 연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그 다음에 세면을 한다.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연상해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갑자기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나오는 거라면 주인공은 어떤 독특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독특한 출생이 있고 독특한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면 주인공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결국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결론이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린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리 단서를 먼저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는 거를 우린 유사의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상의 아이디어 발상, 그 다음에 가정의 아이디어 발상, 극단의 아이디어 발상, 유사의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과 또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이미지로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그 가정에 의한 발상들을 우리는 직접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스케치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웬만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스토리를 구상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상상하고 나면은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머릿속에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잉여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단순하게 바라보거나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사물의 이야기나 소재는 명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정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잊혀지겠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일상생활과 어떤 광고, 또 여가생활, 여행과 관련된 많은 경험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스케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는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라는 그 왜라는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의 소재들을 그냥 잊혀버리지 않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 사물의 고정관념은 사라지고 사물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언가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는 이 사물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상한 것이 실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을 갖고 사물을 본 것이 일상생활의 사물을 본 것이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것.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성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 속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주변의 지인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지인들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결해 본다면 그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타겟층의 마음도 직접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읽습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논리적인 사고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작가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작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쓴 것인지 그 집필자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쓴 것인지 한번 논리적인 사고에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스토리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작품은 계산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작품은 계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감성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접근해야 합니다. 감성적인 방식으로, 감성적인 사고로 사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악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간에 재편집을 해보고 나서 하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 간에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것도 이미지 간에 이루어지는 영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감성적인 방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미술 전시장이나 혹은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직접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보고 그 작품들을 연상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감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기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최고의 브랜드라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자유롭게 사고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한한 내면의 세계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